안녕하십니까. 제3강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 원리의 무상과 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미술의 핵심적인 문양과 그 의미를 지금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려불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손꼽히는 아미타 열애도, 이 작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만자, 그 다음에 법륜, 그 다음에 백호 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려불화의 진가,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사실 그 디테일을 보기 전까지는 고려불화를 봤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가가 고려불화는 디테일을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아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불화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자자합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미 그 진가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등을 비롯한 서유럽 등지에서는 이 고려불화의 놀라운 작품성이 이미 학계, 그 다음에 이 박물관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진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하면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대부분의 작품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95% 이상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작품이 다 유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가를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자, 부처님 손바닥에는 이제 8폭의 법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또 발바닥에도 법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를 설법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로 수행을 하면 저희가 이제 법계 또 이제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시고요. 고려불화는 멀리서 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그 디테일을 돋보기로 보듯이 들여다보아야 그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이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상상 초월의 세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요, 붉은 가사 또는 이것을 이제 법의라고 하는데요. 붉은 가사를 걸치고 계십니다. 가사 위에는요, 화려한 문양이 금선묘 또는 이제 금리선, 금리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식물의 넝쿨, 잎사귀, 잎맥, 꽃문양 등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 무릎의 옷 문양입니다. 그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란 원 문양들이 가득한데요. 네모나 세모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둥근 원 문양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째서 부처님 옷 문양에는 네모나 세모 문양은 없고 항상 일단은 원 문양일까?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 디테일을 보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원 문양의 지름은 약 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손으로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검지와 엄지를 말아 주었을 때, 요 정도 크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 문양 안에 이렇게 너무나도 세밀한, 치밀한 마이크로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선형의 기운이 동그랗게 회전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양을 이제 한번 따라 그려 보면은요, 이 위에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 놓고 한번 따라 그려 보면은요, 예, 그 줄기가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소용돌이 문양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동글동글 회전해 나가면서 에너지가 피어나고 있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줄기의 끝에서 꽃이 피는가 싶더니 다시 그 꽃은 소용돌이 줄기에서 그 꽃에서요 또 뻗어나가고 계속적으로 또 뻗어나가고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회전 문양이 계속됩니다. 자칫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한번 따라 그려보면은요, 이 문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양이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요, 부처님 왼쪽 무릎의 옷 문양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문양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디테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시다시피 넝쿨 문양의 줄기가 둥글게 뻗어나가다가 꽃을 피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제 손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면적에 담겨 있는 아주 치밀한 세밀한 문양입니다. 이 꽃은 보시면요, 모란도 아니고 국화도 아니고 석류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런 작은 인간계 또는 속계에 피는 꽃으로는 딱히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의 천상의 꽃입니다. 이제 불교 장엄, 불교 미술의 문양들을 보시면은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용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물고기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은데, 사자 같기도 하고, 사자 같은데, 말 같기도 하고, 특정할 수 없는 이런 문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속계의 다양한 꽃을 모두 이제 이렇게 함축해 놓은, 모두 다 합쳐 놓은 그런 우주의 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았는데요. 경전에 보면 보상화 또는 이제 우담바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담바라란 무슨 뜻인가 의역하면은요, 잘 들어두십시오. 공기화 또는 영서화라고 합니다. 자, 공기화라는 것은요, 한문을 보면요, 공의 바탕에서 일어난 꽃. 근데요, 불교에서는 꽃 화자 안 쓰고요, 이 화려할 화자에 해당하는 요 꽃 화자를 씁니다. 그것도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의 바탕에서 일어난 화려한 기운, 화려한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담바라가 공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그렇죠? 저희는 다 이 공의 바탕에서 피어난 꽃들이겠죠. 저희가 이제 그 중생심을 버린다면요. 어쨌든 또 영서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서화, 신령스러운 기운이 응집해서 만들어낸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서롭게 응에서 피어났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용어 한번 나왔었는데요. 서응 또는 이제 상서운이, 상스러운 기운이 운집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미술이나 이제 불교 미술 조금 이제 공부하신 스님들께서는 당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초문, 당나라 풀 문양이다. 요거는 이제 일본 학계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검증 없이 학계에 정착되어 갖고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용되고 있으니만큼 그대로 써줘도 무난하겠지만은요. 저희는 이렇게 불교 경전에 직접 나오는 용어가 있느니만큼 보상화 또는 우담바라를 의역한 용어인 공기화, 영서화라는 이런 수승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스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 용어를 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있는 이런 수승한 용어들이 제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서로운 기운들이 서로 연기하면서 우주의 잎사귀를 피우고 꽃잎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림 가운데 보면 석류와도 같은 거대한 씨방이 보이실 겁니다. 커다란 그런 푸대자루에 여의주를 한아름 품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씨방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포도알 같은 여의주들이요, 꾸역꾸역 줄줄이 분출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 하날 하날이 한 개의 우주가 되겠습니다. 무수한 우주들이 이 허허로운 바탕자리에 은하수를 만들면서 춤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불화에는 다량의 금이 쓰였습니다. 예, 이거 이제 금리 또는 이제 금리선으로 이제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금이 이 고려불화에는 쓰인 것을 지금 디테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요, 고운 금가루를 악여와 섞어서 만든 안료입니다. 금가루를요, 이제 이게 철가루라 금속성이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더욱더 곱게 입자를 굉장히 곱게 빻습니다. 빻아가지고요, 거의 가루가 그냥 이제 두들두들한 게 이제 완전히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민어 아시죠? 민어 불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제 악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과 이제 섞어서 쓰는 안료를 이제 금리 또는 이제 금리선으로 그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가루는 철가루처럼 금속성이라 쉽게 말라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려불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선을 부드럽게 이렇게 묵선처럼 이렇게 이제 수묵화처럼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경하시는 분 보면 이제 직접 어떻게 하시나 보면 이렇게 조금 그리고 0.3, 0.2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금리 또는 금리선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불화에서처럼 물 흐르듯이 유려하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화면에 다량으로 이렇게 이제 금리선을 표현했다는 것은 고려불화의 또 하나의 이제 불가사의한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처님 가사 밑에 입으신 초록색 납의 문양을 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감색의 바탕에서 서기, 아까 말씀드렸던 서응 해갖고 서기가 피어오르고 그것이 이제 서응, 상서로운 것이 서로 응해서 봉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에서는 감색 또는 자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 고려 사경 말할 때 감지, 금리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감색이냐? 이게 이제 법계 바탕의 색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불화 바탕을 까만색으로 할 거야. 안 됩니다. 이것이 감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에서는 도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도상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양들입니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 도상들이 2500년을 내려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이거는 이제 삿된 길이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은 일반 창작 미술과 그런 점에서 진리를 특정 모양으로 상징화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제 봉황을 보시면은 감색 바탕에 봉황이 피어오른데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봉황이 만들어졌다가 해체되어서 다시 서기가 되고 다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바탕. 이제 불교 미술을 보실 때는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깨달음의 바탕,
한마디로 이제 바탕을 먼저 보시면은 불교 미술은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불화를 볼 때는 불화 바탕을 보십시오. 그 바탕이 법신 자리입니다. 법신입니다. 그리고 불교 건축을 본다. 예, 불교 이제 탑을 본다 하실 때는 건축물을 만들려면 이 허허한 공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입니다. 이 법신 자리가 있어야 그 안에 이제 법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이 바탕 공간이 돼갖고 법당으로 이제 불교 미술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당을 만들려고 많은 이제 에너지들이 서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결론적인 결과물론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그런 전문가들 또 불교 미술인들 또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 보시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합쳐집니다. 이게 보신입니다. 이건 움직이는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법당이라는 완성체가 나옵니다. 이게 응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를 볼 때도 요거 이제 응신만 보지 말고 요 바탕이 법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팎으로 저희는 구멍이 뭐 콧구멍, 귓구멍에 9개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 안팎으로 보신의 에너지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 응신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의 에너지를 일단 서응해서 덩어리로 이렇게 응신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을 보실 때는 바탕을 먼저 딱 인식하고 계시면은 이 불교 미술의 원리가 쫙 쉽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를 보실 때도 바탕을 먼저 보십시오. 바탕은 법신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감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색은 짙은 파란색인데요.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7차크라가 열릴 때 보이는 그런 색인데 아무튼 요것도 다음에 차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바탕, 법신에서 자 보십시오. 구름 같은 성품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구름 문양이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본 게 구름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 문양이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구름 문양이라는 용어도 좋겠지만 요거는 바탕에서 성기, 열애성이 일어난다. 성품이 일어나는 보신의 모습입니다. 보신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유동적인 모습으로 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당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다 보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의 에너지가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합쳐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덩어리, 우리는 덩어리로만 인식을 하시오. 이 작은 머리로. 그래서 이제 응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신, 보신, 응신은요, 당연히 번뇌가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법신, 보신, 응신을 말합니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가 덩어리진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중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법계, 진리의 바탕에서 번뇌가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눈을 떴을 때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 연생, 연멸 했다가 다시 연기, 연생, 연멸. 속계만 이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계도 연기한다. 법계와 연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즉 상입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가 해체가 됐다가 덩어리 졌다가 해체됐다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이제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또 사라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상즉 상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화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푸른 연화대자 위에 앉아 계신데요. 푸른 연꽃에 무수한 인맥의 선이 아래에서 일제히 위에 한 꼭지점으로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인맥선의 개수를 세어보면요. 약
100개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개에 달하는 이 얇은 선이 일제히 한 꼭지점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일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없는 선묘를 철선묘라고 합니다. 마치 철선처럼 두께가 일정한 선을 철선묘라고 합니다. 철선묘의 반대말을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비수선은 뚱뚱할 비자에 파리할 숫자 써갖고요. 이제 선의 두께가 들쭉날쭉한 거죠. 이런 이제 들쭉날쭉한 강약이 이렇게 들어간 이런 선은 주로 이제 산수화나 도교의 신선님들 옷자락 그릴 때 자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고려불화는요, 선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이 3m, 4m, 아무리 작은 1cm 선이라도 또 아무리 긴 4cm 선이라도 이 선이 일정하게 똑같이 두께가 가는 것을 철선묘라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고려불화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불화에는 비수선이 일체 없고 무조건 철선묘입니다. 철선묘는 이 두께를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롯한 집중력을 장기간 요하는 그런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요, 흔들리면 안 돼요. 호흡이 길고도 고요하면서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호흡이 돼야 이 너무나 이제 미세한 선을 그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먹을 걸 좀 험하게 먹어도 이 호흡이 이렇게 고르고 고요하고 길게 나올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미세한 가는 선을 길게 그리다 보면 이게 삐끗하게 되는데요. 고려불화를 보면 삐끗한 곳 한 곳도 없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불화는 작품 자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오롯하게 철선묘로 깨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린 화승,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옛날에는 다 스님들께서 직접 불교 미술을 다 그리고 조각하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도편수, 화승 또는 화사 이런 분들이 다 스님들이셨죠. 지금은 그 맥락이 이제 단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것도 현 시대의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또는 불교 미술과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전생에 이것과 관여되시는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승, 화사 이런 전통을 다시 이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한번 깊게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린 화승의 정신이 그만큼 미세하고 오롯하게 깨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은요, 이 고려불화의 디테일을 1970년대에 야마토 분과관, 대화문화관이라는 데에서 고려불화 특별전을 하다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디테일이구나. 신의 경지다. 뭐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세밀한 거에 자신 있는 민족이 디테일한 거에 자신 있는 민족이 이제 일본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장인성의 극치의 경지를 이제 고려불화에 보고 드디어 이제 놀랐습니다. 그래갖고요, 고려불화를 그때부터 아주 끔찍히 아낍니다. 자기네 나라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복원 보수하고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의 경지라고 일본 학자들이 극찬을 하는 이제 디테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고려불화 하나만 보면은요,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 하나만 딱 넣고 보면 이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할 때 이제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고려불화의 디테일을요, 다른 불화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이 아미타 열애도를 이제 조사를 이제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일본 젠닌지 선림사에서 이제 교토 국립박물관에
기탁 보관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 유물 창고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찰에서 이제 모시거나 보관하기에 이 물건이 너무나 출중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당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굉장히 존중하면서 서로를 서로 이제 공생, 공조, 상생 관계에 있지요. 서로 뭐 이제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 거는 제가 해외 조사 10년 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유물을 가장 잘 모실 수 있을까를 장기간에 갖춰서 회의를 합니다. 니꺼 내 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엄마가 누구냐? 뭐 이제 이런 솔로몬의 지혜 이제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했고 가짜 엄마는 내 거다 내 거다 막 이랬던 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유물을 박물관에 위탁해서 잘 좀 보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걸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과 인력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토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리로 이제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일본인 학예사님이 이제 강사 왔냐고 하면서 유물 창고에 국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불화들이 좀 있는데 정말 일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한국 불화가 아닌지 조금 이제 봐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걸어주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고려불화와 형식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자 디테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고 인정받는 작품을 지금 샅샅이 이제 강의 1강과 2강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보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과연 우리나라 불화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아이고 손톱이 매우 길어서 우리나라 불화, 고려 이건 조선 불화건 좀 못 보던 그런 형식이라 조금 이질감이 살짝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고려 불화 가슴에는 뭐가 있었죠? 네, 고려 불화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슴에 무슨 문양? 네, 만자 문양이 일단은 없습니다. 얼굴 상호의 외적 형식은 사실 유사합니다. 이게 중간 계주가 있고 이목구비, 코, 이제 이런 비율도 살짝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좀 더 디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요, 오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사인데요. 역시 파랑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고려불화와 동일한 붉은 바탕에 묵선으로 이제 옷주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요, 금리의 원문양입니다. 두 개의 연꽃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가만 들여다보시면 선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선의 두께. 네, 일정치 않지요. 선이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깨끗하지 않고 좀 흔들렸습니다. 보통 금리로 그리면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게 그냥 못 그린 게 아니고요, 보통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고려불화가 좀 심하게 잘 그린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옷주름도 한번 보시면요, 옷주름은 금리선이 아니고 묵선인데요, 검은 묵선인데 선 두께가 어떻습니까? 두께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들쭉날쭉합니다. 자, 고려불화는 무조건 어떤 선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철선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불화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고려불화의 디테일을 고려불화만 보면,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토록 놀라고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금방 그 단박에 그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려브라의 디테일의 선들은 0.1cm도 아니고 0.001의 극세선의 초극세선의 필선으로 소우주와도 같은 화려한 이런 마이크로 세계를 연출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일본 학자들은 이게 정녕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이런 필선인가라고 찬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이제 불화 제1인자라고 꼽히는 기쿠타케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은 이 고려불화를 세계 제1, 뭐 세계의 무수한 유명한 미켈란젤로, 뭐 비너스,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작품 중에서 고려불화가 세계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인터뷰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일본인 이제 불화 이제 연구자가 불화 학자가 말년에 그 많은 작품들을 보시고 고려불화가 세계 제1이다라고 꼽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 이 디테일을 비교해 보시면은 위에 그 불화와 밑에 우리나라 고려 불화의 디테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불화의 탁월성은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금방 확연하게 차이 나는 이런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은 결코 고려 불화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나라 불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도 보셨지만 이제 바탕색 보시면요. 같은 붉은색이지만 채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채도란 색의 맑은 정도, 투명한 정도를 말합니다. 고려불화는 붉은색에 자색, 아까 자금광이라고 있었죠. 할 때 그 자색빛이 돌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채도가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채도가 높다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색이 맑습니까? 어느 쪽이 더 투명합니까? 라는 것인데요.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색이 탁하다라는 겁니다. 고려불화가 압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채도가 높습니다. 자, 작은 원문양 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이 연꽃을 집중해 보시면요. 연꽃 안에 인맥의 선이 초극세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붉은 바탕을 보시면 비단 바탕에 씨줄 날줄이 보이실 겁니다. 붉은 바탕에 씨줄 날줄 보이시나요? 마이크로 렌즈로 제가 당겨 찍어서 비단천인 이 바탕천의 씨줄 날줄이 가로 세로로 직조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비단 한 오라기, 비단 한 올의 두께보다 비단 한 올의 두께는 굉장히 얇고 부드럽죠. 비단 한 올의 두께보다 비교해 보시면요. 인맥의 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꽃 안에 이제 처진 필선, 인맥선이 3분의 1 정도 더 가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 이웃 중국 원나라 탕후라는 학자는 고려의 관음사는 지극히 공교롭다. 그리고 필치가 매우 유려하고 섬녀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려 불화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요. 그래서 세계 유수 유명한 박물관 뉴욕 메트로, 그다음에 워싱턴 프리어 갤러리, 그다음에 대형 브리티시 뮤지엄 등은 한 점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유수 박물관에서 한 점씩은 또 꼭 갖고 싶어하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그 당시 세계라 하면 동아시아겠죠.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 가지고요. 중국과 일본의 왕족, 귀족들이 꼭 한 점씩은 가졌으면 하는 필수템이 바로 이제 고려불화였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고려불화의 양식적 특징은 맑다, 청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잡하고 화려하면 탁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고 화려한데 탁해질 수밖에요. 계속 문양을 올리고 계속 색을 덧칠하면 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려불화는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도 그 청정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아무리 복잡한 삶을 살아도 우리 바탕은 기본적으로 청정합니다. 그래서 청정하지 않으면 고려불화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불화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탁하면 고려불화 재현에 성공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불화의 재현에 많은 그런 이제 현대 불화 작가님들이 애쓰시고 용맹정진하고 계신데요. 재현의 성공 여부는요, 맑음에 있습니다. 단순한 모사를 넘어서서 모사를 하다 보면 이게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 투명한 채도, 맑음을 유지하느냐, 채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디테일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디테일이 얼마큼 흔들리지 않고 미세하게 살아있느냐가 고려불화 재현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불화는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을 정신없이 촬영을 하고,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인 이제 필름 카메라 세대라서요. 필카 세대라서 그 필카로 정신없이 찍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사 400으로 후지 아사 400으로 한 12통의 필름으로 이 작품을 정신없이 찍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디테일이 살아 있으면은 필름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원나라 불화 같은 경우에는 딱 3커트 찍으면 끝입니다. 전체, 중간, 디테일. 뭐 디테일이 그렇게 이제 찍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작품일수록 이제 정신없이 이제 필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정신없이 촬영하고 뒤로 이제 물러서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왜 이제 고려불화 하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디테일을 들여다보고서야 그제서야 왜 일본 학자들이 그 다음에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미타 열애도는 한 몸 가득히 극락정토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리를 품은 아미타불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소우주, 대우주를 다 이제 품고 계셨는데요. 자, 그럼 이 소우주, 대우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요? 저희 안팎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가 번뇌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오롯하게 깨어있는 이 고려불화. 고려불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이제 불교 미술, 불교 문화재, 성모란 것은 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불교 미술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 많이들 공부하시고 전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마음과 불교 미술을 본다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과 조우,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가 불교 미술을 보고 공부하는 동안 깨어있는 마음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경전을 읽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불교 미술은 공부할 때 너무 이제 행복하다라는 것을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과 접속하기 때문에 선업이 계속 쌓인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생생한 디테일을 어느 대중 강의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이제 반응은 너무 좋았죠. 막 우와 뭐 이런 이제 반응이 터져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 심포지움 가서 강의할 때는 반응이 더 좋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금방금방 반응을 하니까 우리는 양반 뭐 이런 이제 또 개념이 있어서 반응이 한 박자 느린데 그쪽은 이제 바로바로 다이렉트하게 반응을 주니까요. 그럼 뭐 오 마이 갓 뭐 이런 이제 반응이 터져 나오고요. 한 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뒤에서 저는 뭐 갑자기 파도가 치는 줄 알았어요.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우레처럼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터져 나와가지고요. 물론 이 작품에 대해서 보내는 찬사죠. 그런 서양인들의 찬사죠. 그래서 불교를 몰라도 한국을 몰라도 고려부라 뭔지 몰라도 이 디테일을 보고 그냥 그런 그 환희심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이제 어느 대중 강의에서 보여드리니까 어느 초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문양들이 도대체 뭐냐? 이제 뭡니까? 너무나 탁월한 그런 질문이십니다. 이 문양은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이라고요? 실상, 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모습이면 뭐 이건 뭔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뭔가요? 그렇죠. 실상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모습은 뭐냐? 불교에서는 이제 가상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는요, 거짓가, 임시가자를 써서 임시적인, 일시적인 상, 그래서 거짓이고 환영인 그런 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평균 저희 수명이 한 70에서 100이면 뭐 그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이제 결정돼 있는 그런 조건 지어진 상태죠. 생로병사.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한 평균 한 길면 한 30년 남았을까요? 유통기간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가상, 임시적인 상, 일시적인 상을 갖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모든 태어난 그런 존재는 죽음이란 그런 확실한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요. 이 가상이 실상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집착을 합니다. 삶은 불확실하지만은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몽상된 이런 상태를 살고 있다라고 이제 반야심경 외울 때 전도몽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고 이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상이 실상인 줄 알고 또 실상을 전혀 이제 못 보고 있지요.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실상을 언어로 풀이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상, 실제 모습인지 우리는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불교 미술도 이 실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서 조각으로 볼 수 있게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법당 앞에, 코앞에 갖다 주어도 저희는 실상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에 파묻혀서요. 그것이 평생 동안 실상인 줄 알고 거머쥐려고 아둥바둥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거머쥐지 못하겠죠. 왜냐하면요. 금강경에 말한 대로 여몽환포영, 이것은 꿈이고 환역이고 포말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사님께서 주신 질문, 교수님, 그래서 이 문양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 주신 처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바로 처사님의 모습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제 모습이라고요? 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뇌를 벗었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추하게 느껴질 때도 또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또 병들어서 불안해질 때도
이 불화, 이 불교 미술을 보시고 본래 내 모습, 본래 본 실상이 저렇게 청정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아시고 우리 함께 수행 정진 열심히 기운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요, 조사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그렁 고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교 미술에서 보여주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경전에서 보여주는 세계까지 체험을 아직 못했지만, 이것이 실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런 방편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앞에 경전과 또 불교 미술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요, 제 3강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요. 끝나기 전에 항상 있는 복습 퀴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것은 차크라가 열리는 모습을 문자한 것이다. 이거 몇 번 했죠? 신성한 에너지, 깨달음의 에너지와 소통, 합의를 상징하는데 아미타 부처님 가슴에 어김없이 그려지는, 고려시대 때 아미타 부처님 가슴에 어김없이 그려지는 이 문양은 무엇인가? 2번, 고려불화는 무조건 뭐다? 무슨 묘이다? 이는 비수선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이 선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선묘는 두께가 어떻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힌트는 예시한 원나라 불화와 고려 불화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운 금가루를 악여와 섞어서 만든 안료로 필성과 문양을 그린 것을 무엇으로 그렸다? 무슨 선으로 그렸다? 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4번, 아미타 부처님 몸체에 묘사된 아름다운 디테일 문양, 그 문양 속에는 소우주 또는 대우주가 담겨 있다. 이 문양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나름 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불교의 수행법의 핵심, 정해쌍수, 지관겸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것이 사마타, 선정이고 어느 것이 윗바사나 통찰지인지 쓰시오. 정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는 사마타인지 윗바사나인지, 지, 그 다음에 관은 어느 게 사마타이고 어느 게 선정 수행이고 어느 게 윗바사나 수행인지 쓰시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제 3강 공부한 거 제가 얼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번 고려불화 디테일 보셨고요. 2번 보상화 또는 우담바라가 뭔지, 공기화, 영서화, 여러분들이 불교 장엄에서 매일 보시는 이 특이한 꽃,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이 꽃은 다 보상화 또는 우담바라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금리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째 철선묘 설명해 드렸고, 5번째 고려불화 양식적 특징, 맑다. 불교 미술의 특징은 청정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불교의 기초 문양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계가 연계하는 모습, 만물의 본 모습, 내가 번뇌를 벗었을 때 내 모습, 여기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